한 정보요원이 목숨을 걸고 남긴 충격적인 보고서를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가 간과했습니다. 작고 조용한 그 나라가 전장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군사정보국 내부에서 하나의 보고서가 상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 정부 기관이 긴급 전장 분석에 착수한 가운데 단 하나의 변수 앞에서 모든 시뮬레이션이 멈춰섰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닙니다. 현실이 알고리즘을 초월했습니다. 정지된 화면, 무력화된 AI, 그리고 숨겨져 있던 하나의 이름. 대한민국. 이스라엘 군사 AI 분석가 사브리나 하비드. 그녀가 남긴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전장 전략을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장을 잘못 읽었다. 그리고 그 전장을 만든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시청자분들의 귀한 1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2021년 12월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벌어지던 병력 재배치. 러시아의 의도가 분명해지던 그 시점에 저는 텔아비브 본부의 전략실에서 유럽 무기 수급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갑자기 계약을 바꿨습니다. 독일산 대신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를 우선 도입하기로요. 후배 분석관이 그렇게 보고했을 때 솔직히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그거야 뭐 가격이 싸니까. 그렇게 말해놓고도 저는 보고서의 뒷부분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평균 도입 속도 3개월 단축, 정밀도 기동성 평가에서 독일산보다 우수, 지휘 시스템 연동 가능성 최상.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의심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분명 기술력 있는 나라죠. 하지만 나토 최전선에서 선택받을 정도의 군사 강국이라니. 저희 정보국의 기준에선 그건 말이 안 되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서가 운영하는 군사 AI 시뮬레이터에 한국군 전력 구성안을 넣고 실제 전장 시나리오를 재현해 본 거죠. 그런데 모델이 오류를 냈습니다. 정확히는 기존의 알고리즘이 한국군 패턴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시스템 버그가 아니었어요. 지금껏 미국, 영국, 프랑스, 심지어 러시아도 문제없이 통과했던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국만 이상했습니다. 무슨 문제야? 개발 엔지니어가 머리를 감싸쥐며 말했죠. 이건 우리가 아는 방식이 아니에요. 지휘 반응 속도가 예외치예요. AI가 오작동한 게 아니라 현실이 기존의 전장을 초월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제 책상 위에서 지워지지 않는 변수로 남았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OC 편무 시리즈 단순한 장비 목록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궁금해졌어요. 처음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브리나, 한국은 그냥 미국의 우산 아래에 있는 기술 좋은 나라일 뿐이야. 지나치게 예민한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전쟁은 현실이 되었고 그 나라의 무기들은 살아남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실전 데이터를 마주한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했을 뿐 이미 전장을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본부 보안실에서 제안 영상 하나를 열람했습니다. 2022년 2월 폴란드 국경 방어 훈련 중 한국산 장비가 투입된 영상이었어요. 3분 만에 배치, 90초 만에 조준, 사격 지연 없이 동시 타격. 영상이 끝났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장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전장을 데이터로만 분석해왔고 그들은 전장을 살아있는 생물처럼 다뤘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계는 놀랄 겁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가능성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오류도 폴란드의 빠른 결정도 어쩌면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가설을 뒤엎은 결정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2년 3월 에스토니아 국방부에서 작전 자료 일부를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전진을 막기 위한 북부 국경 방어 훈련. 그 작전에서 실제 투입된 한국산 자주포의 대응 속도가 우리가 분석했던 미제 M109보다 27초나 빨랐다는 보고였죠. 27초? 그건 단순한 속도 차원이 아니야. 그건 생사의 갈림이야. 우리 팀의 포병 전략 담당관이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부터 내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산 무기들은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사격한 위치를 바로 버리고 다음 사격 위치로 예측 이동하는 전술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장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움직임이었죠. 그때까지도 우리 팀의 반응은 반신반이었어요. 한두 번의 사례일 수 있어. 정보 오차일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작전 보고가 연달아 올라오면서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모든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정확하고 민첩하며 불규칙한 움직임. 그건 학습된 기계가 아니라 사고하는 부대였습니다. FA-50에 대한 실전 기록도 도착했습니다. 경공격기라고만 생각했던 그 기체가 동유럽 국경 수호 훈련에서 F-16과 동일한 반응 속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기체 유지비는 절반도 되지 않았고 비상 사격 정확도는 오히려 더 높았죠. 이건 훈련기가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옆에 앉아있던 UAV 분석팀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모델이 틀렸다는 뜻이겠지. 그제서야 상부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 전투력 운용 효율, 나토 내 실시간 평판 분석, 중동 파견 여부까지 전부 재검토에 들어갔죠. 저는 실전 위주의 비교 분석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때 서류에만 등장하던 그 이름들이 이제는 우리 전략 보고서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었어요. K2 흑표, K9 썬더, 현무 미사일, 천무 다연장, FA-50 그리고 707 특임대. 그날 밤 저는 본부에서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북동유럽 지도 위에 K2 전차 아이콘을 하나씩 표시해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야? 그들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 그들은 늘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K9의 실전 데이터를 분석한 뒤 저는 곧장 부서 내 군사 AI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러시아 전차와 북유럽 연합 방어선을 중심으로 수백 번의 전투를 예측했고 대부분 안정적인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한국 무기 데이터를 입력하자 화면이 멈췄습니다. 응답 없음? 처음엔 단순한 입력 오류인 줄 알았어요. 변수를 잘못 넣었나 싶어 확인했죠. 전력 배치 수치, 작전 반응 개수, 장비 코드까지 모두 검토했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결국 개발 엔지니어를 불러 로그를 열람했는데 그는 데이터를 보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요. 한국군 패턴이 기존 알고리즘 경계를 넘어가고 있어요. 지휘 속도, 작전 반응 시간, 운용 효율 우리가 설정한 예측값을 초과한 게 한두 항목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코드를 재입력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델 자체가 연산을 포기한 채 멈춰버리는 현상. 처음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산 오류가 아니었어요. 전장의 흐름 자체가 기존 전술 모델이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변형되어 있다는 뜻이었죠. AI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분석실에 혼자 남아 한국군 데이터를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재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력 수, 장비 수량, 편제 구성, 겉보기에는 그다지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움직임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중대 단위의 분산 작전 패턴, 현장 지휘관의 독립 판단 권한, 실시간 정보 전달 체계, 그리고 자동화된 대응 알고리즘이 적용된 전술 모듈. 그건 미군도 이스라엘도 아직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 수준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술 기준은 대형 국가 중심의 교리에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는 한국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정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K전력 분석의 필요성. 기존 나토 분석 모델로는 설명되지 않는 한국군의 작전 체계를 독립 항목으로 분리 분석해야 한다는 제안서였죠. 제안을 보고받은 고위 분석관은 처음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전투 모델이라니 그 나라는 미국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지 않나? 하지만 두 차례, 세 차례 시뮬레이션이 모두 멈추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서 하단에 결제 도장을 찍었죠. 그날 밤 저는 제 컴퓨터에 새로운 폴더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K-벡터, 한국군 전술 자료, 전투 운용 영상, 유럽 북경 작전 보고서,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실전 분석 노트를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죠. 제가 보고자 한 건 장비의 성능이 아니라 그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 수치가 아니라 생존 방식.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건 작전 모델의 붕괴가 아니다. 전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화면엔 또 한 번 멈춘 시뮬레이션이 떠 있었습니다. 이번엔 오류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단지 시스템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을 뿐이었죠. 그 현실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현무라는 이름을 본 건 2022년 6월 폴란드 육군의 군사협력 보고서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참고 자료라 여겼죠. 하지만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무의 미사일, 사거리 800km, CP 오차 범위 2m. 전술 탄도미사일에서 2m라니 이건 단순한 유도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억제 수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미사일 체계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검토하고 학계 자료를 뒤지고 위성 사진과 과거 실험 영상을 찾았습니다. 현무위에서 시작된 호기심은 곧 현무사와 SLBM, 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한국이 추진 중인 극초음속체 개발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한 가지 사실이 또렷해졌죠. 이 나라는 핵을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만들지 않았다는 것. 한국은 비핵 국가입니다. 그 점은 국제사회도 알고 있죠. 회의실에서 동료가 말했을 때 저는 조용히 데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은 고순도 농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상용 원자로만 24기, 사용 후 연료는 수백 톤 이상. 중수로와 경수로 모두 운용 중이고 민간군 복합형 기술 개발 경험도 있습니다.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얼마면 만들 수 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기술적으로만 보면 단 7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표정엔 같은 질문이 떠 있었죠. 그렇다면 왜 만들지 않는 거지? 그 질문은 저에게도 수없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밀유도 미사일로 비대칭 억제 전략으로 충분히 상대를 견제하고 있었어요. 현무사는 고폭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상대국, 주요 전략 거점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졌습니다. SLBM은 잠수함에서 수직 발사가 가능했고 기습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응징 수단이라 불렸죠. 초음속 유도탄은 이미 개발 중이며 극초음속 무기 역시 시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건 무기 개발이 아닙니다. 전략을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말했을 때 동료는 가만히 제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장을 설계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억제 전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힘을 과시할 때 이 나라는 침묵으로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누구도 무시할 수 없게 제 노트 한쪽에 적었습니다. 핵 없는 핵보유국. 이 문장이야말로 지금의 한국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표현이라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전 세계 전략 억제 모델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미국의 핵 삼축 체계,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 그리고 그 옆에 새 항목 하나를 추가했죠. K 전략. 그 이름의 아래 전통적 전략 무기 없이도 균형을 뒤흔드는 존재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전장 지휘 체계에 관심을 가진 건 한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 봄, 나토 훈련에 참관했던 인원이 비공식적으로 촬영한 한국군의 실시간 전장 지휘 영상. 드론과 위성 영상이 하나의 화면에 병합돼 있었고, 각 부대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인상적이었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각 지휘관이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화면에 표시된 전장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구조였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군대와는 달랐습니다. 더 유연했고, 더 빠르며 더 자율적이었습니다. 이건 중앙집중형이 아니네요. 옆에 있던 이스라엘 정보장교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화면을 다시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건 신경망 구조야. 한국군은 모든 작전 단위가 중앙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AI가 드론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성으로 전달되며
현장 지휘관이 그것을 기반으로 바로 명령을 내리는 구조. 상부의 제가 없이도 상황에 맞는 선택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정보국은 이걸 두고 MS, 네트워크 NCW 중심 전쟁 지휘 통제 시스템이라 명명했지만 정작 한국군 내부에서는 특별한 이름도 붙이지 않았다는 점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들에겐 당연한 것이었던 겁니다. 2022년 기준 한국군은 전 부대에 실시간 위치 전송 시스템을 도입했고 AI 분석 예측 시스템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건 미국과 이스라엘조차 아직 시험 단계에 있던 시스템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작전 단위 간의 응답 속도였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기대한 평균 응답 시간보다 43% 더 빠른 반응 속도가 측정됐고 오차율은 오히려 낮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고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한국군은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작전의 일부, 아니, 작전의 본질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상부에 다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전술 단위 자율작전 시스템에 대한 전략 재평가. 그리고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전장을 먼저 구축한 나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기존 나토 전술을 기준으로 한국의 지휘 체계를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 그 결과는 차마 말로 옮기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10분 늦었고 한국은 이미 다음 전장으로 이동한 상태였죠. 며칠 전 저는 외부 정보 루트를 통해 한국 특수부대의 야간 훈련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파일명은 시맥스 나이트, 서울 외곽 모처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였죠. 처음엔 단순한 야간 훈련이라 생각했지만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첫 장면은 해안 침투. 검은 물살을 가르며 상륙한 병력은 소음 하나 없이 목표 지점에 접근했습니다. 낮은 자세, 지형 활용, 사전 정찰된 루트, 매뉴얼이 아니라 본능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동작이 과장 없이 정밀했고 전술적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이어진 장면은 도심 고층 건물 내부 진입, 복잡한 구조, 최소한의 장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력 간 교차 사격 구간이 단 한 번도 겹치지 않았습니다. 전원 무선으로 통신하며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훈련이라고 보기엔 너무 완벽한데. 제 옆에서 영상을 보던 동료가 중얼였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707 특임대, UDT, 특전사 등으로 구분되며 각 부대마다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707은 대테러와 인질 구출, UDT는 해상 침투와 수중, 작전, 특전사는 산악정글고지대 전투에 특화되어 있죠. 그들의 작전 기록을 정리하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훈련 속도가 실전보다 빠르다는 점. 이건 단순히 체력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번의 훈련을 몸으로 체득한, 즉각 반응 가능한 병력만이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저는 비공식 작전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진압,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철수 지원, 중동 지역의 민간 구조 작전 등. 이미 이들은 여러 실전 작전에 투입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대부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야간 산악 침투 작전.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이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야시경 없이 GPS도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지형 지물을 활용해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모습은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미 전장을 살아가는 부대와 마주한 것이다. 이 문장을 제 보고서 맨 앞에 적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실전에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조용한 존재들. 그들이 한국이었습니다. 707 특임대 영상 분석을 마치고 저는 하나의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한국은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도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기술도 있고 재료도 있고 전략적 정당성도 분명 존재하는 나라. 그런데도 그들은 끝내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의 핵심은 왜 만들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왜 만들 필요가 없었는가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국의 전략 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공식 발표 자료, 방산기업의 수출 보고서, 그리고 국내 군사연구소의 기술 발표 내용들. 공통된 키워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밀 타격, 즉각 대응, 선제 억제. 이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적국의 의지를 꺾는 전략입니다. 정확히
한국이 지금 실행 중인 방향이죠. 특히 눈에 띈 건 현무 시리즈였습니다. 현무이는 800km, 현무사는 34톤급 보폭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CP는 12m. 이건 핵이 아니어도 핵만큼이나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정확하고 빠르며 격자 구조의 통신망으로 모든 발사 명령이 자동화 시스템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SLBM까지 보유하고 있었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기술. 그걸 한국이 조용히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보국 회의실에서 이 내용을 보고하자 한 장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핵을 안 만든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핵은 정치의 무기입니다. 그들은 전장을 알고 있기에 쓸 수 없는 무기를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건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단지 힘을 과시하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실질적 억제력, 즉 위협이 현실이 되었을 때 즉시 반격 가능한 체계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건 어쩌면 핵보다 더 강력한 전략이었죠. 국제 제재 없이 실전 운용 가능한 억제 수단. 저는 그날 밤 분석 보고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핵 없는 전략국가 그리고 그 결론 아래 한국이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수십 개의 분석 폴더, 현무 시리즈의 사거리 비교표, FA50의 실전 피격률,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히 움직이는 부대들의 영상 기록들. 처음 이 조사를 시작했을 땐 그저 하나의 변수일 뿐이었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작고 미국의 방어망 안에 있는 동맹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그 오판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장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전술 이론, 전력 배분, 억제 전략. 그 모든 것을 뒤엎는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구조를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이한 점은 그들이 그 힘을 결코 과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떠들썩한 전략에 반응하지만 이 나라는 오직 실전과 생존만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라는 걸 이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병역 문화도 처음엔 그저 특이한 사회적 현상으로 보였죠. 대학생들이 야간 행군 이야기를 하고 평범한 회사원이 사격 점수를 말하며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서 군대 용어가 들리는 나라.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국가적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병역義務를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 국민이 전략의 일원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이걸 깨달은 순간 전장의 개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장비나 숫자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사고방식으로 싸우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장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장을 준비하는 국가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전장을 살고 있는 국가다. 이 한 문장을 완성하는데 수천 건의 문서와 데이터, 수십 번의 부정과 회의, 그리고 저 자신을 향한 질문이 필요했습니다. 왜 지금껏 보지 못했을까? 왜 그들을 단순한 동맹으로만 여겼을까? 작아서, 조용해서 그들은 절대 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건 적수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전략 세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장을 잘못 읽었다. 그리고 그 전장을 만든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중심은 크고 요란한 나라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말합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조용히 움직이는 법을 아는 곳이라고. 전장을 분석하려던 정보 분석가의 보고서는 결국 하나의 경위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쟁을 가장 잘 준비한 나라였기에 세계의 전략을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저력, 세계가 간과했던 진짜 맹수. 그 중심엔 지금도 묵묵히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과 감상은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동 한 송이는 매일 아침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이야기를 더합니다.